여기 토지 이용 기술 여기 할 자리 맞는가요? 네, 68편의 5장 여기 보면은 세 단계, 목축 단계, 수집, 사냥 단계 이걸 먼저 읽고 할까요? 그래요. 네,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네. 5. 토지 이용 기술, 유지하는 예술. 토지는 사회의 무대요. 사람들은 배우이다. 사람은 토지의 상황에 순응하도록 그의 연기를 늘 조절해야 한다. 도덕 관습의 진화는 언제나 인구 밀도에 달려 있다. 이것은 헤아리기 힘들어도 참말이다. 사람의 토지 이용 기술, 곧 유지하는 기술에 생활 수준을 더한 것은 민속의 총합, 곧 도덕 관습이다. 그리고 생활의 요구에 대하여 사람이 적응한 것의 총합이 사람의 문화적 문명이다. 가장 일찍 있었던 인간의 문화는 동반구의 강들을 따라서 생겨났고, 거기서 전진하는 문명의 행진에 네 가지 큰 단계가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계속 읽을까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1. 수집 단계. 먹어야 되는 것. 배고픔은 산업 조직의 첫 형태. 원시적으로 먹이 수집하는 줄을 서게 하였다. 먹을 것을 집으면서 땅을 지나가는 그러한 굶주린 사람들이 행진하는 줄은 때때로 16km나 되곤 했다. 이것은 원시 유목민 단계의 문화였고, 지금 아프리카의 부시맨이 이 생활 형태를 따른다. 이 사냥 단계. 무기인 연장의 발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냥꾼이 되고, 따라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노예처럼 일하는 생활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얻게 만들었다. 중대한 전투에서 주먹을 심하게 다친 생각 깊은 어느 안돈 사람이 팔 대신에 기다란 막대기를 그리고 주먹 대신에 힘줄로 끝에 단, 힘줄로 끝에 단단한 부싯돌 조각을 묶어서 쓰는 관념을 다시 찾아냈다. 많은 부족이 이런 종류의 생각을 따로 해냈고, 이 여러 형태의 망치는 인간의 문명에서 크게 전진하는 한 걸음이었다. 오늘날 오스트랄리아의 어떤 원주민은 이 단계를 지나서 거의 진보하지 않았다.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여기서 읽은 거 좀 볼까요? 어, 여기 지금 서너 단계 얘기하는데, 어, 어디 있나? 여기 이게 피터 브리겔이라고 더치 페인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1600년 경에 1558년이라고 돼 있네. 그린 그림인데 당시에 세계 경제 이게 수메르에서 사람들이 정착한 게 한 기원전 500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산업혁명이 끝날 때 1800년경까지 세계 경제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래 그래서 여기 지금 책에 나온 것 같이 그 줄 서는 단계, 줄 서는 단계는 수직 제일 먼저, 제일 오래됐겠죠. 그리고 줄을 서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흩어져서 어, 먹을 걸 찾아다니면은 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어디는 비고 그러니까 남이 한 번 훑은 데를 거기 쫓아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한 줄로 서서 어, 쭉 훑어가는 거죠. 훑어서 먹을 아, 걸 집는 단계예요. 요게 제일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어, 농업, 농업 여기 이게 크레테 섬인데 여기 농부가 동물을 길러가지고 농업하고 또 셰퍼드 여기 뒤에는 셰퍼드가 있죠. 음, 어, 이거를 겸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이 책에 보면은 근데 주로 남자들이 사냥 다니고 사냥 다니면 덩치가 크니까 남자들이 튼튼한 남자들이 필요하겠죠. 예. 네, 나, 그리고 그 다음에 동물 사육하는 여기 셰퍼드 그림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 단계가 그냥 한 곳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이 등에 쥐고 있어요. 지게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막대기 이렇게 긴 거 쥐고 팔짱을 끼고 어, 길에 서서 음, 턱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등에 짐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게를 여기 지고. 보면 수집당이 이게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에 사냥하다가, 어, 목축을 맨날 그거 쫓아다닐 게 아니라 울타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응, 한쪽에 몰아가지고 쉽게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예, 기르는 단계가 이게 목축 단계죠. 예, 그 다음에 다음이 농업 단계인데, 플래니터리 프린스, 오, 행성의 영주가 칼리오스트. 50만 년 전에 왔는데, 그 칼리가 시대의 그 행성 영주의 목적은 그가 오면은 이렇게 사냥하던 원시인을 농부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아, 큰, 이게 큰 단계예요. 크게 예, 전진하는 큰 변화가 있는 단계예요. 변화는. 예. 그때에 맞춰서 어, 행성 영주가 왔죠. 칼리가 시대가 왔죠. 네. 너무 뭐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많이 늦어졌죠. 그리고 이제 식, 농업이 시작되면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요. 생산이 많이 늘어나면 먹을 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자식을 또 많이 낳고, 응. 예. 농사하는데 사람 일손이 필요하니까 또 자식도 많이 낳고, 이래서 사회가, 인구가 많이 늘지만,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는 사람들 사이에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알력이 많이 생겨요. 싸움이 생겨요. 그 싸움을 컨트롤하느라고 응? 두 부족이 서로 싸우든지 이렇게 되면 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농사 지어야 되는 일꾼을 싸움을 시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이 죽어나면은 안 되니까 어, 그 생활 규칙을 네,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여기 수메르 생명나무 이 기록을 잠깐 볼까요? 네, 예, 여기 수메르, 수메르, 기록. 여기 이게 기원전 2000년 전에 여기 음, 써 있네. 2200년경에 기원전 3000년경에 이 쇠그 문자를 제일 처음으로 발명했어요. 예, 그게 첫 글자인데 여기는 상처. 예, 아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르쳤던 알파벳은 다 사라지고 없고 자체 내에서 쐐기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주위에 있는 물질이 진흙밖에 없어요. 건물을 진흙벽돌 가지고 짓고 그래서 어, 남한테 소식을 전할 때 소식을 전할 때 이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가 종이가 아니고 진흙 서판에다가 글을 써요. 그러면 그걸 누가 보면 안 되니까 뜯어보지 말라고 딴 놈이 보면 안 되니까 뜯어보지 말라고 이렇게 인장을 만들어요. 이게 돌로 아, 된 인장이고 요걸 진흙에다 이렇게 이게 한 돌려. 바퀴 굴린 건데 어, 굴리면 굴려서 그러니까 진흙 석판에 글을 써가지고 아직 물렁물렁하죠. 아, 편편한 진흙판이 아직 물렁물렁할 때 굴리겠죠. 그러면 딱 무늬가 나타나죠. 아, 거기다가 이 봉투까지 있어요, 옛날에는. 아, 그러니까 이 진흙 석판에 글을 쓰고 그거를 또 네모나게 얇은 서판 같은 거 아,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싹 끼워 넣어요. 무겁겠다. 예, 그리고 들여다보지 말라고 여기다가 인장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그 인장이에요. 이렇게 한번 아, 우리가 봉투에다가 요새 사람들도 봉투에다 글을 써놓고 누가 열어보지 말라고 봉투가 이렇게 겹치는데 거기다가 뭐 사인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옛날에는 아, 요즘엔 잘 그러질 않는데 그래서 이게 인장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쓰던 인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싹 진흙 서판에다가 굴리면은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대형 박물관에 진열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담 앤 이브 서판이다 뭐 이런 소리 나더라는데 잘못 생각가지고 아니다 뭐 이런 뭐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게 가운데 있는 게 생명나무 음. 모습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뱀이 있죠. 뱀이 꾸불꾸불 여기 이렇게 이쁜가 보네. 뱀 옆에 앉아있는 그렇게 사람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네. 예, 근데 그게 맞는지 어쩐지는 뭐 어, 논란이 좀 있는 것 저 뱀은 같아요. 오른쪽에도 있어요.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아, 한 바퀴 돌렸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온 거고 요건 좀 확대해서 만든 거고 그다음에 옛날 그 성경에 보면 뭐 이 아담과 이브가 빨가벗었네 그래서 나뭇잎을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가렸다. 하나님이 아랫도리를 가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게 수메르 사람들의 옷이에요. 남자들, 남자고 여자고 남자들, 다 치마를 이렇게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된 치마. 그다음에 요는 생명나무 꽃 이파리, 꽃잎만 이렇게 에, 그러니까, 아, 돌로 새겨놓은 거죠. 꽃 대가리라 그래요. 네, 막말, 꽃, 꽃잎, 그 영어로는 로제트라고 그러는데 로제. 꽃잎은 이파리, 꽃잎 하나하나 있는 하나하나를 거고, 얘기하고 그건 전체에 그냥 어, 저꽃 뭐라 그래요? 그냥 꽃이라 그래요. 꽃 대가리라고 사람들이. 꽃 대가리를 어, 뜯어서 차를 만들고, 그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 사전을 예, 로제트라고 쓰면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돌로 조각한 것에 어, 보면 이 앞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딜문서판이에요. 이게 옛날 칼리가 시대가 와서 온 다음에 달라마시아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 근방에 뭐 홍수가 지고 어쩌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딜문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딜문 서판이에요. 돌로 만들었어요. 여기 딜문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흐레인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어, 사람들이 임금이 임금이 머리에다가 뭐 제사 지낼 때 무슨 뭘 나르느라고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를 조각한 동상인가 본데 이게 브론즈로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여자가 아니고 임금이지 어떤 높은 사람이 제자 지낼 때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걸 찍었다 밑에 그러는데, 따바리가 있네. 따바리.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짐을 지는 사람들이 수메르 사람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머리 머리 위에 있는 위에다가 거. 짐을 지고 다니는 게. 그래서 아, 한국 여인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짐 지고 다니는 게 옛날부터 수메르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다시 back to the text. 질문 있습니까? 제일 첫 단계가 로제트는 꽃이라고 그냥 그래. 그렇,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고 내가 꽃머리 발라서 꽃대가리 얘기 그건 좀 어감이 나쁘니까 그냥 꽃이라고 그러는 거 내가 처음부터 제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오래된 단계는 수집 단계, 그 다음에 사냥 단계하고 사냥하도록 내버려두면 문명이 건설이 안 돼요. 전부 자기 혼자 얘기도 안 하고 의사소통도 안 하고 자기 혼자만 먹을 거 그러면 잡아오고 어디 숨겨놓고 예, 그러겠지. 그리고 농사를 칼리가스티아의 초기 목적은 사람을 이런 혼자 사는 사람들을 파머로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머로 만들면은 생산량이 확 늘어나니까 수메르 사람들이 너무 곡식을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다 미처 건설을 못해서 어, 어, 들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게 하고 예. 어, 비가 오면 쌓아놓으면 비가 오면 젖죠. 근데 나는 1990 91년에 고르바초프가 관두면서 그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이라고 그러죠. 연방을 해체했죠. 그 직후에 91년에 그랬는데 92년에 월드뱅크에서 일하느라고 여기 그래 우크레인하고 벨로러시아는 러시아 말로 화이트 러시아라는 소리예요. 백제 러시아라는 백- 게 어, 그런가 보네. 예. 그 사람들이 피부가 아주 하얘요. 서양 사람보다 더 하얘요. 서양 사람들은 뻘건데, 핑크색이 나잖아. 핑크색이 나는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하얘요. 근데 거기, 어, 이 얘기를 왜 하려고 그러지? 어? 하다가 잊어버렸네. 이게 같이 모여서 오케이. 그냥 넘어가요. 에, 뭐 왜 그랬죠? 소련 연방을 해체하고 뭐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목축 단계로 넘어가면서 목축 단계는 농사하는 거고 겸할 수가 있죠. 두 개 다 한꺼번에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채소를 가꾸고 아,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창고가 없어요. 밀을 맞아. 생산하면 그래서 들에다가 산처럼 곡식을 쌓아놓아요. 1900, 밀을 1900년대도 90년. 1992년인데 그러니까
농사 짓고 저장하는 방법은 옛날하고 비교해서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아니, 유크레인 하면 옥토잖아요, 예, 거기가. 그래요.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그래요. 유럽의 브레드 바스켓이다. 아, 유크레인이? 어, 밀을 그렇게 많이 생산하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붕괴된 다음에 비가 오면 그냥 그냥 어찌할 수 없이 그냥 놔둬요. 근데 이 수메르 사람들은 그렇게 수메르 사람일 때도 그냥 들판에 그렇죠. 놔뒀는데 쌓아놓은 거를 집 근처에서 보니까 노란불이 아, 나오고 아, 그거 냄새가, 냄새가 좋고 삭은 냄새 나고 예, 맛을 보니까 취하고 맛있어. 그래서 비어를 처음으로 수메르 사람들이 발명해요. 그래서 이 그 암포라 이렇게 항아리 끝에 앙포라. 뾰족한데 아, 거기다가 많은 갈대를 꼭 끼워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담배 피듯이 끼워가지고 긴 핀 어, 막대기. 이 비어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쭉쭉 예, 빨아보면. 예, 빨아 마셨어요. 아, 음, 더럽겠다, 그냥. 더러다가 침이. 음,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여기 5절부터 읽으면 돼요. 5절. 오장 농업 오절. 단계 했나? 아, 왜 몰라? 오장 오절. 오장 오절. 여기 5절. 예. 청인. 네. 성인은 솜씨 있는 사냥꾼이요, 덧군이 되었다. 그들은 강에 울타리를 쳐서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았고, 나머지를 겨울에 쓰려고 말렸다. 여러 형태의 교묘한 올가미와 덫이 사냥감을 잡는 데 이용되었지만, 이보다 원시적 종족들은 큰 동물을 사냥하지 않았다. 3. 목축 단계. 이 단계의 문명은 동물을 길들임으로 가능해졌다. 아랍인과 아프리카 원주민은 최근에 목축하는 민족에 속한다. 목축 생활은 식량의 노예가 된 상태로부터 더욱 부담을 덜어주었다. 사람은 그의 자본에서 생기는 이자, 곧 가축대의 증가분으로 사는 것을 배웠고, 이것은 문화와 진보를 위하여 더 여가를 마련해 주었다. 목축 이전의 사회는 남녀가 협동하는 사회였지만, 동물 사육이 파급된 것은 여자를 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처지로 떨어뜨렸다. 그 전에는 동물의 고기를 확보하는 것이 남자의 의무였고, 먹을 채소를 마련하는 것이 여자의 일이었다. 따라서 남자가 생활의 목축 시대에 들어갔을 때 여자의 위험은 크게 떨어졌다. 여자는 여전히 생활의 필수인 채소를 생산하느라고 수고해야 되었고, 한편 남자는 풍부한 동물의 고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작 동물의 떼가 있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되었다. 이처럼 남자는 비교적 여자로부터 독립되었다. 목축 시대를 통하여 내내 여자의 지위는 꾸준히 떨어졌다. 이 시대의 끝이 되어서 여자는 인간인 동물보다 거의 낮게 되지 않았으며 동물의 떼가 노동하고 새끼를 낳도록 기대한 것처럼 일하고 인간의 자식을 낳는 신세로 떨어졌다. 목축 시대의 남자는 가축을 지극히 사랑했다. 남자가 제 아내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없었으니 더군다나 딱한 일이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남자가 편한 생활하고 사냥하던 때 잘못하면 먹히기도 하고 그런 단계를 지나서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 사냥하던 때보다. 어떤, 그리고 사냥하면 막 뛰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생활이 편해졌죠. 예, 동물을 사육하고 여자들은 계속 힘든 일하고 예, 예, 밥을 굶겨야 되는데. 예, 계속 읽어주세요. 4. 농업 단계. 이 시대는 식물을 길들임으로 시작되었고, 이것은 가장 높은 종류의 물질 문명을 대표한다. 칼리가스티아와 아담 모두가 원예와 농업을 가르치려고 애썼다. 아담과 이브는 목동이 아니라 채소를 가꾸는 사람이었고, 채소 재배는 당시의 상급 문화였다. 식물의 재배는 인류의 모든 종족에게 사람을 고상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다. 농업은 세계의 인구 밀도를 4배가 넘게 늘렸다. 농업은 이전의 문화 단계의 목축하는 직업과 겸할 수도 있었다. 세 단계가 겹칠 때 남자는 사냥하고 여자는 땅을 경작한다. 계속 읽을까요? 예, 목자와 토지를 경작하는 자 사이에는 언제나 마찰이 있어 왔다. 사냥꾼과 목자는 투사요, 싸움을 좋아하였다. 농사꾼은 평화를 더 사랑하는 종류였다. 동물과 관련을 가지는 것은 싸움과 무력을 암시하며 식물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참을성과 평온과 평화를 주입시킨다. 농업과 산업은 평화로운 활동이다. 그러나 세상의 사회 활동으로서 이 두 가지의 약점은 흥분과 모험이 모자라는 것이다. 인간 사회는 사냥 단계로부터 목축 단계를 거쳐서 땅에서 농사 짓는 단계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 진보하는 문명의 각 단계에 방랑 생활이 차츰 줄어들었다. 남자는 갈수록 더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은 농업을 보충하고 그 결과로 더욱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시민 계급에는 비농업 집단이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높은 사회 발전조차 늘 건전한 농업의 기초 위에 서야 한다는 것을 그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산업 시대는 살아남기를 바랄 수 없다. 예, 여기까지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이게 시민 계급에는 비농업 집단에는 또 어떤 걸 했죠? 비농업 집단은 산업 대량 생산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건가요? 제조업? 주로 제조업을 그래요? 얘기해요. 예. 뭘 제조했죠? 빵을? 제조업이라는 게 영어로 manufacture, manu가 손이란 뜻이에요. 손으로 깔짝깔짝 주물럭주물럭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걸 manufacture라고 해요. 손으로 파체레 하면 만든다는 소리예요. 제조업. 그래서 아, 그걸 또 다른 말로는 글자 그대로는 핸크래프트라고 그러죠. 손으로 예. 만드는 근데 manufacture 하면 처음에는 어원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manufacture라고 해요. 예. 제조업이라고요. 음, 음, 그 상품, 물건 만드는 것이 이제 스탠더다이즈가 되죠. 표준화 돼가지고 기계를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구두도 어, 그 전문화 돼가지고 어, 디비전 오브 레이버라고 그러죠. 똑같은 사람 10명이 한 사람이 하루 종일 혼자서
구두를 만들려면 하루 2켤레뿐이 못 만들어요. 그게 1820년 산업혁명 시작할 단계에 통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가죽을 자르고 그다음에 어, 못을 치고 꾸미고. 꾸매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해야 2켤레뿐이 못 만들어요. 1820년에. 근데 60년이 지나니까 산업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물론 소잉 머신 기계를 쓰긴 했지만 하루에 300켤레를 만들어요. 예, 공장에서. 예, 그래서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음, 그리고 그게 그 스페셜리제이션 전문화하고 디비전 오브 레이버 노동의 분업 아, 이렇게 하는 게슈 구두 제조 회사 구두 산업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모든 산업에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네, 네, 공장에서 천을 짜고. 예, 그래서 제조업이 시작이 돼요. 혼자서는 2킬로밖에 못 만든다고? 예, 그런데 300킬로나 네. 60년이 지난 뒤에 그렇게 만들어요. 음, 근데 여기 보면은 어, 비농업 집단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이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그건 이제 초기에 그렇고 나중에는 어, 제조업이라는 게 뭐 물건을 만들어 놓고 박스 속에 집어넣어서 포장하고 뭐 이런 게 되니까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요. 예. 근데 국가가 경제가 음, 발달하면서 서비스를 한글로 뭐라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서비스. 용역이라 그러나 네? 뭐라 용역, 그랬어요?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프로덕션이 생산이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부분이 파머였어요. 그러니까 뭐 반 이상, 인구의 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안 팔리면 먹으면 되니까 네? 그랬는데 어, 지금은 그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는 제조업이 제일 중요했고 근데 제조업이라는 게 농업 기반 위에 제조업이 생기는 거지 농업이 없으면 제조업을 할 수가 없어요. 원료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서비스 산업, 서비스 프로덕션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한국도 아마 비슷할 텐데 미국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1점 농업 생산량이 어, 국가 소득의 1.4%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제조업이 20%고 나머지 그러니까 80%가 서비스예요. 요즘 뭐가 서비스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슈런스, 음, 화재 생산량이 재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는데 사고가 생겨서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인슈런스 팔아야 되고 또 뭐 텔레비 어, 뉴스 프로그램 또 또 인터넷 서비스 이런 게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제조업이 굉장히 제조업 할당량이 굉장히 많은데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쪽에 치중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부자가 돼도 밥을 2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맛있게 어,
하는 레스토랑이 있으면 거기 가서 밥을 먹느라고 줄을 서. 줄을 서고 그러지. 두 배로 돈을 두 배, 열 배로 번다 그래서 열 배만큼 많이 먹어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한정돼 있고 맛있게 잘하는데 비싸더라도 뭐 한 끼에 요새는 뭐 어, 100불이 넘어간다 그러다 1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것도 그래. 그런 레스토랑이 많다 그래요. 서비스가 그 봉사 이런 거가 그리고 되나요? 사람이 모여 살면서 어,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생겨요. 너무 부대끼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어, 비농업 집단이 어, 늘어나서 무역을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서플러스 잉여 생산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이제 이런 패턴이 생겨나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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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 건전한 농업 기초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농업을 소홀히 하고 제조업에 치중해서 음. 자꾸 많이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 1860년대 한국으로 따지면 갑오 경장 뭐 일어날 때쯤에서 유럽에 어, 유럽에 문제가 생겨요. 뭐 아마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사 네. 실패하니까 그냥 수십만 명이 굶어 죽게 네. 됐다고. 그래서 핀란드에 예를 들면 핀란드에 기근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핀란드가 곡물 생산하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없어요. 그로잉 시즌이 아주 짧아요. 거기 핀란드의 그 헬싱키 가보니까 이, 이 북쪽 위도에 살기 때문에 네. 추워요. 봄이 여기 우리 아이와보다 한 달 늦게 오고 겨울이 한 달 일찍 와요. 그러니까 그로잉 시즌이 곡식을 심는 네. 기간이 아주 짧게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석 달 동안인가 네. 그냥 빨리 자라는 식재물 싼 걸밖에 못 곡식 만들어요. 그런 작물을 잘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브레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먹을 거는 보장해 놓자. 잘못하면 굶지. 그러니까 남의 나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곡식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생산하고 그다음에 뭐 시간이 남으면 인구가 남으면 다른 걸 생산하고. 하여튼 농업의 기초가 없으면은 잘못하면 제조업만 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 생산을 해야 그걸로 뭘 네, 만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는 거는 농업 생산, 농업 또는 뭐 피셔리, 어, 어업, 어, 그다음에 포리스트리, 임업, 여기 나무, 숲, 아, 아까 수집하는 거 있다 그랬지. 뭐 그건 뭐 수집하는 채소. 덩치가 좀 크다 뿐이지 아, 하여튼 아, 예, 그런 게 1차 산업이죠. 예, 그게 건전한 농업이 받쳐줘야 예, 네. 살아남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나 뭐 이런 때 기근이 있을 때 살아남지 못해요. 남의 거 뺏어 먹어야지, 그러면. 자기가 예, 그래요. 뺏어 먹어야지. 질문 있습니까? 그 서비스가 봉사 이런 거. 남을 예,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텔레비 프로그램, 텔레비 구경하는 거 이런 게 다 서비스. 서비스예요. 그거 봉사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용역이라고 그럴 거예요. 어, 인, 가만히 있어요. 인슈런스 어른들이 뭐 가만히 이런 있어요. 거
포함한 거예요. 예, 용역이라고 저희들 교과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 서비스 영역이라고. 예, 용역. 예, 예. 예, 공사라고 안 하고요. 예, 예. 용역이 나옵니다. 이게 있질 않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6. 문화의 진화. 사람은 흙에서 생긴 생물이며 자연의 산물이다. 사람이 아무리 진지하게 땅을 벗어나려 해도 끝까지 두고 보면 분명히 실패한다. 너희는 티끌이요, 티끌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글자 그대로 참말이다. 사람의 근본적 싸움은 땅을 위한 싸움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다. 원시 인간의 처음 사회 관계는 이 토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었다. 인구 밀도는 모든 사회 문명의 기초가 된다. 사람의 지능은 예술과 과학의 수단으로 땅의 소산을 늘렸다. 동시에 자손의 자연 증가가 얼마큼 통제되었고, 따라서 문화가 있는 문명을 세우기 위하여 생계와 여가가 마련되었다. 예, 여가가 생겨야 문명이 발전하죠. 여가가 머리를 써서 창작, 어, 음, 창작하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그렇죠.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여가가 얼만큼 있는가. 아, 근데 돈을 많이 못 벌면은 먹고 사는 거 해결하는 데만 다 시간을 쓰게 다 되니까. 쓰게 되니까 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초기에 문명이 발전하는 거는 왕족들, 귀족, 시간이 남아도록 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음, 귀족들이 문화를 만들어내요. 그래 말이야. 예. 가난한 사람들은 모차트가 작곡하는 거는 그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음, 똑같은 제조의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다른 창조성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죠. 물건을 인조이하고 음악도 예, 인조이할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또 네. 뽐내는 사람, 허영심 작업해서 뽐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봐줄 인구도 필요하고. 예.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거기 맨 위에 줄에서요. 예, 사람은 흙에서 생긴 생물이며 자연의 산물이다라는 얘기, 그냥 우리가 흔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이 글은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어, 또 전도자의 글쎄, 한번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예, 멜기세덱에 쓴 글이네요. 사람이 진짜 흙에서 왔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아 그러니까 저 성경에 보면 흙으로 빚어서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예 아, 티끌에서 티끌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음, 저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흙으로 빚었다고. 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음. 거기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아, 예, 진짜 영적인 거 모르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구성 분자가 흙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 그 원시 생명은 바다에서, 바다에서 바다에서 살았다가, 예, 그게 해양 생명으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바다 위로 육지로 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포유동물 예. 땅에서 음, 포유동물이 생겨요. 음, 사람이 흙에서 생산한 것을 먹고 생존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런 것 같아요. 흙에서 그러니까 농업이 기초로 해서 예, 사니까 예, 농산물에 의존하는 인간은 농산물에 의존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이 문제는 원래 이 지구라는 데서 아무 생명체가 없는 상태에서 단세포 생물부터 생겼잖아요. 근데 그 단세포 생물도 원형질을 가지고 있는 뭐 아메바라든가 이것도 일단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점차 진화해서 뭐 파충류 뭐뭐 해서 결국은 그것을 축약을 딱 보면 인간도 결국은 땅에서 온 문제죠. 자연의 산물이죠. 그래서 그러한 단순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 예, 그래요. 결국은 예, 뭐 식물도 땅에서 나왔고 어떤 동물도 결국은 단세포 생물부터 맨 처음에 우리 생물 시간인가 뭐 코아세르베이트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단백질도 아니고 생물도 아니다. 그런 중간적인 상태부터 시작해서 단세포 예, 생물이 생기고 점체적으로 결국은 우리 인간까지 여기 왔는데 결국은 우리가 땅에서 나온 것이죠. 그 자연의 산물이고. 그렇죠. 예. 생명의 시작은 바다에서 시작했는데 물, 아늑한 바다에다가 씨앗 셋을 심었다 예, 그러는데 예.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농업, 어, 문화가 시작이 시- 농업이니까 예, 주로 말이죠. 땅에서 기른 식물 또는 동물을 먹고 사니까 우리 이 산이나 어디 집을 떠나서 있으면 먹을 게 없고 그럼 땅을 보겠죠. 열매를 따먹으려 그랬든지 거기에서 자라는 것을 먹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 성경에 나오는 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흙으로 빚고 사람이 되어라 뭐 하는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것도 생동,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의 지금 송 선생님께서 하신 그런 생각들을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그거 뭐야 흙으로 아담의 아담이 콜콜 자는데 와서 갈비뼈를 뽑아내서 여자를 여자를 만들었다. 그거는 와전이 된 것이고 칼리가스티아 100, 음, 100인을 임명했을 때 어, 그 사람들의 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물질 몸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땅의 안돈 씨족의 그 생명체를 물질 몸, 어, 싹 조금 뽑아가지고 아주 미세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발동을 걸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 물질 몸은 못 가지고 오죠. 아니, 물질 몸은 못 가지고 오죠. 물질 몸을 못 가지고 오죠. 안에 본이나 뭐 그런 거 물질 만질 몸을 수 없죠. 그대로 기억이나.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뭐 어떤 USB 같은 데다가 싹 저장해가지고 천사들이 천사들이 이동을 했겠죠. 예, 천사들 몸이 그 사람 하나 태울 자리 2인승 이인성 자동차 자동 비슷한 것 같아요. 2인승 천사 천사는 뭐 자기 혼자 다닐 수도 있으니까 천사를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나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 덩치를 뭐 사람을 그걸 무거운 걸 질질 끌고 날
물질 몸은 안 그게 가져오고, 아니고 하여튼 그 사람을 소생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 예. 음, 음, 그거를 아마 요약한 파일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 물질 몸은 못 가지고 가고, 거기에 탁 싸가지고, 뭐, 간다 그래요. 그랬잖아. 예, 그럼 운반할 수 있는 거, 물질 아닌 거.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물질 몸에 대한 무슨 기본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를 생각하세요? 다 생각하고 계실 텐데, 가만히 내버려 두셔요. 말, 세포 하나를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음, 예를 들면 요리하려 그러면 무슨 요리 중국 요리한다 그러면 무슨 국수를 얼만큼 넣고 양파는 얼만큼 넣고 레시피 다 들어있는 레시피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거예요. 다시 조합하겠죠. 저는, 예, 물질 몸을 가지고 움직이려면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질질 끌고 가야 되니까. 타버리죠, 중간에서. 질문 또 있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그 네. 반이 백인의 조수인가요? 반, 아마존 하고 반, 아, 나오가 반 예. 백인의 조수인가요? 아니, 반요? 일백인, 그렇겠지. 일백인 중에 한 명이죠. 아, 일백인이에요. 그러면 아마존은요? 아마도는 아마도는 물질, 반의 부관이에요. 아, 안돈에, 안돈 그- 사람들 중에서 우수한 그러면 사람은 이 누가 아마존은 인간이고 인간의, 반은 반은 그쭉 하늘나라로 쭉 가다가 그 어느 단계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예, 조절자를 띄워놓고 왔어요. 혼자 달랑 예, 왔어요. 예, 예, 예루살렘에서. 예. 하는 예, 그리고 아마돈한테서 생명제를 아마가 아니라 그래서 뽑,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 그 아, 몸체는 그렇다는 예전에 멜기세덱이 오듯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짠짠 하고 나타난 건가요? I think so. 이, 예, 이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인공 고기가 있는데 인공 그 세포를 배양해가지고 그냥 늘린 거예요. 예. 생명, 뭐 스템셀 이런 거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건데 세포를 최소한도 최소한 단위로 어, 세포 하나를 가지고 거기다 양분을 집어넣으면 뭐가 금방 자라겠죠. 아무튼 그뭐 우리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음. 하늘 존재들이 만들고 안에 그러니까 하여튼 레시피는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를 생산할 줄 몰라서 실험에 실험을 거쳐서 50명의 패밀리가 생기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왔으니까. 어, 거기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거는 아동격리다. 1차 중도자 1차 얘기지. 중도자인가? 음, 1차 중도자? 음. 중도자가 몇 명이 왔어요? 아, 참 아침에는 네. 생각이 말질 않다. 한 커플이 1,000명씩 1차 중도자를 만들어서 5만 명을 생산했죠.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어떠한 조건 하에서 자식을 낳아라 그러면 낳을 수 있었는데 반란이 터지는 바람에 어, 자기들끼리 멋대로 자식을 낳은 게 노쪽속. 예, 그래요. 예, 노쪽 속이 예. 아주 막 혼돈을 하고 있네. 질문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의
카풀이 여기가 맞아요. 있으니까 한 카풀에 1,000명을 생산하니까 그거는 1차 중도자. 예. 근데 그렇군. 그 사람들이 또 사람 자식도 낳았어요. 반란이 일어나서 충성파들은 사람 자식을 낳지를 않았는데, 반란에 말려든 사람들은, 우리 이거 생명나무 과일을 못 먹네. 우리는 조만간에 죽겠다. 안 되겠다. 우리끼리 자식을 낳자 해서 그래서 자식을 좀 낳았어요. 그게 노족속의 아 시작이에요. 예, 그때는 참 복잡하겠어요.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 사회는 인구가 토지 기술에 따라서 정비례로 그리고 주어진 생활 수준에 반비례하여 변해야 한다고 선언하는 법칙에 지배된다. 이 초기 시대 전체를 통해서 사람과 토지의 관계 등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지금보다 더 인구와 토지의 추정치를 결정했다. 토지가 점령되지 않은 지역이 풍부한 시절에는 사람의 필요가 컸고, 따라서 사람 목숨의 값이 상당히 높아졌다. 따라서 생명의 손실은 더욱 끔찍한 것이었다. 토지가 귀하고 이에 관계되어 인구가 과잉인 기간에는 사람의 목숨이 비교적 값싸졌고, 그래서 전쟁, 기근, 유행병에 관심을 덜 쏟았다. 토지의 소산이 줄어들거나 인구가 늘어날 때 불가피한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인간의 성품에서 가장 나쁜 특성이 표면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산의 증가, 기계 기술의 개선, 인구의 감소는 모두 인간 성품에서 좋은 면이 발달하도록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여기 이게 토지의 소산이 줄어들면 먹을 것 때문에 싸우죠, 사람들이. 아, 쌀떡에서 인심이 생긴다는 말하고 뜻이 같아요.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제대로 사람 대접을 받아요.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동물들이 호랑이하고 곰 이렇게 놔도 사람이 먹는 것을 다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쟁취할 필요가 없잖아. 친구가 돼서 들어엉키고 안고 놀고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리고 좀 개가 베이비시팅도 하고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선진국 중심이지만은 인구 감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출산율이 줄어들고. 예, 이제, 근데 이 유라시아에 보면은, 인구 감소가 모두 인간 성품에 좋은 면이 발달하도록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인구 감소가 이게 유라시아서를 보면은 결코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구 감소가 예,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년층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좀, 젊은 사람이 부양해야 할 어떤 그런 부담이 늘어나는 경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유란시아서의 이야기로 하자면은 인구 감소가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감소를 음, 해야지 너무 예, 감소해버리면 예, 인류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근데 한국에는 어, 정년퇴직이 있잖아요. 한국에 예. 정년퇴직이 있어서 보통 평균 49살에 그만둔다 그러대. 그래요?
그 정도 되겠죠. 예, 정년은 뭐 60이지만은 음, 회사에서 자꾸 눈총 주고 나가라. 빨리 나가세요. 그래서 마흔, 49에 보통 퇴직을 한다고. 퇴직한대요. 정년 퇴직이 있긴 있는데 공무원들 60, 네, 있어요. 60세에 네. 근데 보통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 나가야 돼. 않고 근데 그거는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되는데 어, 요즘에 자꾸 힌트를 주죠. 경제가 외국에서 배를 만들려고 주문은 잔뜩 받아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구가 적어서. 인구가 적은데 정년퇴직해서 내쫓아 버리면은 누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정년퇴직을 어, 높, 더 높여서 학교는 65세까지 한다고 그러대 교수. 크게. 근데 보통 프라이빗 섹터에서는 49살이면 하여튼 50세 되는 사람이 없대요. 50. 그게 IMF 1997년인가? 네. 97년에 IMF 사태가 일어난 그게 다음에 엊그제 같았는데. 아, 그래서 정년퇴직을 많이 시켰는데 지금 사람이 모자라고 아이들을 안 낳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하죠. 덧셈에서 뭐 사람 손이 모자라니까 사람 손을 늘리려면 일꾼을 늘리려면 정년퇴직을 폐지해야 돼요. 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붙들어둬서 아는 것도 많고 그럴 텐데 그 그렇죠. 사람들 계속 일을 시켜야지 사람 손이 모자라는데 쫓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 꽝 부딪혀가지고 뭔가 조정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죠. 한국이. 예? 참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에 전공이 안 맞든지 아마 그래서 그렇겠지. 사람은 필요하는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아, 이제 그냥 햄버거 쿠킹하는 젊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 노동 같은 걸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하는 잡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래요? 한국은 일단은 그 뭐 대부분 직업을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한 회사에 10만 명, 20만 명 뽑는다면 요즘은 몇천 명밖에 안 뽑아요. 그 음, 모든 게 산업화 시대에서 정보화가 되면서 사람이 필요치 않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 가서 돈을 찾고 뭐 그 구매 자재부에서 물건을 잔뜩 싸놓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화가 되면서 음, 돈도 잃지 않은 것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도 뭐 일일이 다 프린트해가지고 쌓아놓는 게 아니고 전산상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음, 그런데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융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직원을 안 뽑고 저 아웃소싱을 시켜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력이 예전에 한 20명, 30명 단위 한 명밖에 필요치 않은 사회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든 뭐 좋은 방법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어떤 시대의 흐름에 변화죠. 예전에 그 농경사회에서 막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음, 그 오토매틱화가 되고 로봇화가 되면서 그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사람이 필요치 않은데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음, 정보화가 되면서 그 말도 못하게 사람이 필요치가 않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치 이제 절대적인 인원들이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나이가 65인데 지금 음, 옛날로 말하자면 한 4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지는 않고 음, 어, 그 나름대로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나이 든 사람들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 하셨다시피 능력도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냥 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50대 중반 넘어서 음, 실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택배, 또는 대리운전, 또는 경비, 부동산, 음, 음, 뭐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어, 일 자체가.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너무 많이 놀고 있거든요. 이- 놀고 음, 있다 말이야. 그 친구들도 이제 아까 그 어떤 그 서비스, 용역이라든지 용역 서비스 분야하고 유통이라든지 음, 그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산 공단에 가보면은 음, 거기 공장 이제 사장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기술을 이전을 시켜주고 싶은데도 이게 이전시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 외국 사람들이니까요. 외국 사람들? 자기 자식도 안 하려고 하지. 예. 한국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가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 가면은 뭐 일정 페이는 받지만 미래가 없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이런 그런 혜택도 볼 수도 없고 그 일종의 노동자들이. 어떤 고립된 그런 공간들이기 때문에 옛날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리고 그런 데는 이제 월급 자체도 급여가 어, 그 늘어나질 않아요. 별로.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급여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를 취직을 안 하려고 그러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 메꾸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한국에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음. 공부한 걸 그래도 써먹을수록 일본보다는 더 임금이 더 높다 그러는데요. 한국이? 네. 그렇죠. 일본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일본은 제가 볼 때는 한 30년 정도 거의 정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정보화, 디지털화가 늦어서 그런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그쪽은. 예, 예, 그러니까 어떤 한국은 디지털화, 정보화 이런 빨리 돼. 이번에 그 자료를 보니까 음, 한국이 R&D의 투자율이 전 세계에서 1위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세계 5위인가 뭐 몇 위인가 이렇게 됐다고 랭크를 했다고 이번 연말쯤에 그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낮아지잖아요. 6위, 7위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낮아지는데 음, 그는 어떤 그 정부화나 이쪽 산업화 단계에서 머물러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유학도 미국에 안 보내고 안 보내요. 안 예, 나. 자기 어떤 정체적인 상태죠. 아직도 뭐 팩스 보내고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는 팩스는 지금 구경할 수가 없거든요. 음, 전자정부든지가 이미 오래전에 전자정부가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근데 그런 측면이 큰 것 같고 음, 한국이 생각보다도 지금 많은 인구 절벽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 같으면 뭐 우리나라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유럽부터 저 아프리카 이리까지. 예. 그냥 거기에서 영리하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인구 정책만 이민 정책만 잘 펴도 인구 절벽은 바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해결이 음, 된다고요? 그렇죠. 요즘은 그 저 외국 이태원 참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거기에서 한 150명 중에서 한 2, 30명 정도가 외국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어, 많습니다. 그리고 외국 애들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하고 음, 예. 그 유럽 애들도 굉장히 동구권도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 그래서 그건 누가 정치를 잡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교수님 조선업 얘기했지만은 조선업도 이제 그렇고 건설 쪽도 그렇고 음, 그리고 또 공장도 그렇고 이미 벌써 그 외국인 그 노동자들 없으면은 운영이 잘 안 돼요. 음,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설의 뭐 허드렛 일 그리고 또 조선업의 그 저 허드렛 일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공장의 이런 일들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다 대학 나왔잖아요. 음, 음, 그 공장에 가서 일해봤자 이게 이제 비전이 없거든요. 그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현재 필요하긴 하지만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가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노동의 그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하면은 뭐 서비스 업종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금융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를 좀 살려가지고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IT나 이런 쪽으로 고부가치의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스매칭 된 것이 이제 문제죠. 그게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풀어야 될 부분은 뭐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금융이나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거, IT나 금융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죠, 산업을. 안 그러면 이게 참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참 힘든 시간들이에요. 예,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골고루 되어 하급 잡이나 높은 잡이나 중간이나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치우치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짭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놀고 먹는 짭이란 건 없다고. 그렇지. 그렇죠. 지금 치우쳐버리니까. 한국은 좀 많은 문제가 지금 농업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어업, 농업, 3차 산업에서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1차 산업, 예.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부터. 왜냐면은 배추를 잔뜩 심었는데 뽑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다 문드러져요. 무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아, 이게 보통 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외국인들이 해야지, 뭐. 네, 외국인들을 요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 배춧값 이런 것들이 엄청 올라가는 이유가 음, 농사를 지어놓고서 거둬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1, 2차 산업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다 발생이 되는 겁니다. 남북 문제가 잘 되면은 이런 것이 좀 균형적으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 한국에서 반제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14만 명 정도가 필요로 하다고 그래요. 음, 개성공단 열렸을 때. 근데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한 5개 내지 10개 생겼다. 그러면은 이 어떤 후계 구도나 이런 기술도 이전을 해주고 굉장히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 텐데 해외 쪽에 대해서는 한국이 조금 또 많이 어, 뭐 미국처럼 그렇게 그 개방적이질 않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개척지의 사회는 인간성의 서투른 면이 나타나게 만든다. 영적 문화와 함께 예술과 참된 과학적 진보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이 인구 밀도가 조금 적은 농업과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지원을 받을 때 그런 도심에서 최선으로 이루어진다. 도시는 반드시 그 거주자들의 권력을 좋은 곳에 쓰든 나쁜 곳에 쓰든 몇 배로 늘린다. 가족의 크기는 언제나 생활 수준의 영향을 받아왔다.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된 상태나 차츰 사멸하는 점까지 가족이 작아진다. 가족이 작아진다. 아이를 조금 낳는 생활 수준을 높이면은 어, 그렇지. 여기 지금 한국 케이스 같은데 정말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핵가족화되어가는. 작아가지고 예. 아이들을 낳을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가족을 만들 필요를 안 느끼는 것 같아.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니 자기 포부가 너무 빨리 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예. 편안하게 돈이 많이 나오는 짭을 찾으니까
전부 다. 네.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는 건 저 이제 아들이 한 서른 이제 올해 하나 올라가는데 얘네들을 보면은요, 여자나 남자나 직업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원룸텔에서 애 낳고 살 수는 없잖아요. 원룸텔에서. 그다음에 차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문화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택할 때도 쉽게 택할 수도 없고 연애야 뭐 쉽게 할 수 있죠.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결혼은 상당히 애들이 심각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생각이 저희 때보다 훨씬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우리 때는 뭐집 사고 이런 것들은 마음 먹고 그러면 그런 계획이 들었을 수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게 좀 어렵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택할 때도 그렇고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도 자기 직업이라든지 또 그 여자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집을 사고 하다못해 전세값만 해도 뭐 한 몇 억씩이 들어가니까요. 어떻게 그 부모님이 물려주지 않고 자기가 벌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음, 차 하나를 사서 불린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 차에만 들어가는 뭐 할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한 150만 원 들어간다 하면은 기름값하고 나머지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먹고 쓰고 하는 비용이 들면은 월급 다 가지고 뭐 저축하고 뭘 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야, 내가 저 나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당연히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도 애를 키우려면 굉장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응? 뭐애 하나 키우는데 대학까지 보는데 뭐 몇 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냥 아, 뭐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출산율도 적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복합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아픔인 것 같습니다. 아예 제 자식 세대들 보면은 안쓰러워요. 예. 예. 다들 똑똑하고 다들 뭐든 할 수 있는 그렇죠. 아이들인데 예,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 집은 또 천정부지를 비싸고 이러니까 사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한창 활동하던 80년대부터 90년대 뭐 이때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저희 나라가 음, 그때보다가 지금이 훨씬 더 희망도 없고 미래가 좀 암울한 것 같아요. 그때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계속 고도 그렇죠. 성장을 하는 시기였기 성장하니까.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사회가 열린 사회가 아니고 꽉 막혀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은. 미래가 없어요. 옛날보다 더 예. 잘 살긴 하는데 예. 눈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눈이 높아져서 어, 미국의 경우에는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났죠. 그 당시 소득이 1인당 1,700불밖에 안 됐어요. 자기 차 못 몰았어요. 자기 그 당시에.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리고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또 공, 전부 요즘은 박사들. 이게 차이가 뭐냐 하면요. 그 눈높이 보다가 지금 아이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었을 때 나고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헝거리 정신이 좀 부족하겠죠. 당연히 네, 그건 자란 환경이 그러니까 그렇고 저희는 뭐 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대학을 나오면은 그냥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그냥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음, 지금은 그 스카이를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정도 나와야지 뭐 어디 뭐 그 대기업이나 뭐 이런데 그 나와도 취직을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음, 어, 지금 편의점 알바나 해야 되고 뭐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은 옛날엔 전부 저희 때는 대학을 나오면은 전부 다 당연히 정규직이었죠. 옛날에는 그 어떻게 보면 임시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계약직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요, 보면 그런데 들어가면 다 정년이 보장이 됐잖아요. 대기업이든 공무원이든 되면은 그래요. 뭐 평생 보장이 됐는데 지금은 그 정규직 일자리들이 그렇게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들이 많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얘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도 평생 전투적으로 이렇게 애를 많이 쏘았고 나오고 난 뒤에도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주어지는 기회 자체가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기회 자체가 없어요. 너무 아이들한테. 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거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저희에게는 이제 하나의 기회가 아까 이제 송재정 씨 얘기했지만은 그 북한하고 관계가 이게 개선이 되면은 북한하고의 어떤 을 통해서 늘어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은 중국이나 이게 그 러시아하고 육로로 열렸을 때 저희한테 이제 생겨나는 일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지도자들은 아마 좀 그런 쪽으로 그거 외에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그 기회가 늘어나질 않아요. 예. 시골에 가서 자급자족하면 가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사람들이 시골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문제지. 시골에 아, 가서 그렇게 근데 하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시골은 그렇게 전 시골 출신이라 아는데요. 이제 차를 몰고 가면서 과수원에서 일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직접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고추도 따보고 딱 하루만 하면은 다 손발 다 들어요. 하루만 하면 그럼 이틀 3일도 피곤했어요? 아닙니다. 딱 피곤했어요? 아니 시골 생활이요 그렇게 쉽지가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추를 딴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고추 따는 게요 한 20분만 고추 앉아서 따면 반 죽어요 반 죽죠. 모기도 물리고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 흙을 안 밟아봤잖아요 도시 사람들은. 근데 음, 흙에 이겨지고 그 흙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에 사는 문제는 그러니까 정말 농업을 바탕으로 우리가 볼 때는 지나가면서 아름답잖아요. 뭐 그 돼지 뭐 소 키우고 그렇죠. 하면은 보기가 좋은데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축을 키우면 365일 떠나지를 못합니다. 놀러도 못 가고 왜냐면 밥 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과수원도 봄, 여름, 가을, 한겨울까지도 일이 꽉 차 있어요. 제일 쉬운 게 벼농사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수확을 해서 팔로나 이런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 그 보기에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현실에 접어들면 한국 사회가 딱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생활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음. 현실에서 돈이 없이는 돈만 있으면 뭐 너무나 판타스틱하죠. 그런데 더 질문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예, 계속 읽어주세요. 아, 오랜 세월을 통해서 생활 수준은 단순한 양이 아니라 살아남는 인구의 질을 결정했다. 지역 계급의 생활 수준은 새로운 사회 계층, 새로운 도덕 관습을 낳았다. 생활 수준이 너무 복잡하거나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될 때 그것은 급속히 자살이 된다. 카스트는 조밀한 인구가 심하게 경쟁하는 높은 사회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직접 결과이다. 초기의 종족들은 흔히 인구를 제한하도록 고안된 관습에 의존하였다. 모든 원시 부족은 기형아이와 병약한 아이를 죽였다. 아내를 사들이는 시절 이전에 여자 아기들은 빈번히 죽음을 당했다. 때때로 아이들은 출산할 때 목 졸려 죽음을 당했지만 가장 잘 쓰이는 방법은 내버리는 것이었다. 쌍둥이의 아버지는 보통 하나를 죽여야 한다고 우겼는데 이는 여러 아기를 낳는 것은 요술이나 부정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체로 동성의 쌍둥이는 살려두었다. 쌍둥이에 대한 이 금기는 한때 거의 보편적이었지만 결코 안돈 족속의 풍습의 일부가 되지 않았다. 안돈 종족은 쌍둥이를 언제나 행운의 전조로 여겼다.
여기 질문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 편을 예수님 가요. 편 읽을까요? 이게 어디? 아, 네. 예수님 편은 190, 6편의 2장 3절이요. 끝이네. 2장 3절, 3절. 2장 3절.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신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을 행하려는 숭고한 투쟁에 몰두한 인간 예수의 그림을 얼만큼 간직한다. 요한은 신성을 완전히 의식하면서 땅에서 걸어다닌 승리한 예수의 그림을 제시한다. 주의 일생을 연구한 자들이 저지른 큰 잘못은 들어가 그를 전적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들어는 오직 신이라 생각한 것이다. 그의 체험 전부를 통해서 내내 아니 아직도 그러다시피 그는 참으로 인간이자 신이었다. 그러나 인간 예수가 종교를 가졌다고 인식되기는 했어도 신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가장 큰 잘못이 일어났다. 바울의 기독교는 사람들이 신다운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경배하도록 만들었지만 갈릴리의 예수, 투쟁하는 용감한 인간 예수를 거의 전적으로 못 보고 놓쳤다. 인간 예수는 개인의 종교적 믿음의 용기와 그에 깃드는 조절자의 영혼다운 행위로 인하여 낮은 인간 수준에서 신과 하나가 되기까지 올라갔으며 이처럼 모든 필사자가 그렇게 인간으로부터 신성에 이르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새 생명의 길이 되었다. 어떤 영적 단계, 어떤 세계에 있는 필사자라도 예수 개인의 일생에서 가장 낮은 영 수준에서 가장 높은 신다운 가치에 이르기까지 몸소 겪는 모든 영적 체험의 시초부터 끝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을 발견할지 모른다. 신약을 기록하던 당시의 저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깊이 믿었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를 완성하려고 그가 즉시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열심히 진지하게 믿었다. 주가 즉시 돌아온다는 그 이 굳센 믿음은 순전히 인간다운 주의 체험과 속성을 묘사하는 언급을 기록에서 빼버리는 경향을 많이 부추겼다. 기독교 운동 전체가 나사렛 예수의 인간다운 그림으로부터 멀리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었고 곧 돌아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미러클, 기적을 행한 것에 치중해서 인간다운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이 소홀히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간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몸소 체험한 종교를 세웠다. 바울은 영화롭게 된 예수가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 형제단체가 신다운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종교를 세웠다. 예수의 자신 수혜에서 이 두 개념은 신이자 인간인 일생에 잠재했다. 땅에서 사신 일생에서 주의 인간 성품과
신다운 성품이 뗄 수 없이 붙어 있고 최초의 하늘나라 복음에서 아주 영화롭게 발표된 바와 같이 이 두 성품은 적절히 인정하는 통일된 종교를 추종자들이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유감스럽다. 예수가 세상에서 아주 진심으로 헌신한 종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너희는 그의 어떤 강경한 발언에 충격을 받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아낌없이 몸을 바친 온통 거룩하게 헌신한 필사자였다. 어렵게 보이는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은 추종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기보다 믿음을 친히 고백한 것이요 헌신의 서약이었다. 바로 이러한 한결같은 목적과 사심없는 헌신으로 인하여 그는 짧은 일생에 인간의 지성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특별히 진보할 수 있었다. 그의 선언 가운데 많은 것은 모든 추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부과한 요구를 고백한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 하늘나라 운동에 헌신하면서 예수는 지나간 다리를 모두 불살랐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 모든 장애물을 희생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어려운 예수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말씀, 지키기 힘든, 보통 사람이 지키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부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부에서 보면은 사실 저는 사부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에게 이제 그 지킬 것을 또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또 70인의 또 제자들한테 하는 네. 것들 이런 걸 보면서 야, 저건 나 같으면 좀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하는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 책에 70인 보면은 예. 어, 그 자기 부끄럽지 않게 일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음. 하늘을 저기 한국 사람 중에 누가 그런 글을 썼나? 하늘에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한 부끄러움 점의 한 점, 부끄러움도 예, 없다. 그건 아마 착각일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또, 그 사람은 없어요. 이상주의자라 이상주의자라 시인이었죠.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음, 윤동주의 들여다보면 서시죠. 윤동주의 서시. 예, 아, 근데 그거는 그 시대에는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은 예, 완전 물질주의가 돼가지고는 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아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좋아요. 이 이상의 그러다가는 자기 이상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다가는 근데 내가 여기에 보니까 뭐 어렵게 보이는 말씀 가운데 많은 것은 추종자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기보다 믿음을 친히 고백한 것이요 헌신의 네, 서약이었다. 이 그렇지. 말을 예. 보니까 뭐 위안이 되네요, 좀. 네, 뭐 어떤 여자를 보고 생각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 눈가를 뽑으라고 얘기 그래 아니에요. 말이에요. 너희가 이미 어, 죄를 저질렀다.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가 가난한 자를 축복하는 것은 그들이 보통 성실하고 경건했기 때문이다. 부유한 자가 보통 바람을 피우고 신앙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했다. 마찬가지로 그는 종교가 없는 빈민을 비난하고 거룩하게 헌신하는 경건한 부자를 칭찬할 것이다. 예수는 세상에서 사람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도록 이끌었다. 금기의 노예가 된 처지로부터 사람을 구했고 세상이 근본적으로 악하지 않다고 가르쳤다. 그는 땅의 생활을 벗어나기를 동경하지 않았다.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만족스럽게 행하는 기법을 통달했다. 현실인 세상에
바로 한가운데에서 이상적 종교 생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바울과 달리 예수는 인류에 대하여 비관적 견해를 가지지 않았다. 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고 살아남기를 택한 자에게 장대하고 영원한 앞날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 도덕면에서 회의론자가 아니었고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았다. 모든 사람이 사악하기보다 약하다고 타락하기보다 갈팡질팡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형제였다. 그는 여기까지. 사람들, 예, 네, 계속 읽으세요. 예, 그는 사람들에게 시간 세계와 영혼 속에서 자신을 높이 평가하라고 가르쳤다. 사람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예수는 기꺼이 인류에게 끊임없이 봉사하는 데 몸을 바쳤다. 그의 종교에서 황금률을 필수 요인으로 만든 것은 바로 이 유한자의 무한한 가치였다. 어떤 필사자가 예수의 특별한 신임을 얻고서도 격려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마저 읽어주세요. 예, 예수는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규칙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의 사명은 종교에 관한 것이었고, 종교는 순전히 개인의 체험이었다. 사회가 성취할 가장 높은 궁극의 목적은 결코 사람들이 형제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뛰어넘기를 바랄 수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인식에 기초를 둔다. 사회가 성취할 모든 이상은 오직 이 신의 나라가 올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실수를 하기 쉬운데, 자꾸 예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 예수님은 그런 거 남이 잘못한 거 따지지 않고 사람을 존중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하여간 위안이 많이 됩니다. 예, 네?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음,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는 목사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고 피장파장. 사람들마다 목사라서 약점이 해서 그런 다르고, 게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들도 다 똑같다. 그 얘기를 하니까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그 목사님만 젊은 분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 질문 있습니까? 예수가 가난한 자를 축복한 것은 그들이 보통 성실하고 경건했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 기독교에서 사람은 기독교는 예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왔고 음, 기독교는 가난한 근데 사람의 종교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가난한 자를 축복했다 그러지? 몰라. 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가 봐. 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는 그 당시에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집에 와서 가난하게 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분들은 그 부자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돈이 없이는 교회가 유지를 못 해나갑니다. 그렇죠? 음, 그 사람들이 돈을 필요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속물이라고 생각하고 미워하더라고요. 사회에 봉사하고 그럴 시간이 없으면 돈이라도 내고, 돈이 또 필요하거든요. 봉사하는 돈도 사람은. 필요하고, 예, 자기가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속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자라는 자체를 미워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본능인 것 음, 같아요. 음.
질문 있습니까? 네, 좀 더 읽을까요? 그래요. 이게 읽기만 해도 네, 위로를 받고, 두 문단씩 내용이 읽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3. 종교의 우월성. 개인의 영적 종교적 체험은 필사적인 겪는 대부분의 문제의 효과적 해결책이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효과 있게 분류하고 평가하고 조정한다. 종교는 인간의 걱정들을 없애거나 사라지게 만들지 않지만 이를 분해하고 흡수하고 밝게 비춰주고 초월한다. 참된 종교는 필사자의 모든 요구 조건에 효과적으로 순응하기 위하여 인격을 통일한다. 종교적 믿음, 즉 깃드는 신의 계심이 분명히 이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주의 첫째 근원은 그것으로 인식하는 지적 논리, 이 첫째 근원을 그분이라고 하거나는 혼의 분명한 주장,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간격을 어김없이 좁힐 수 있게 만들며 예수의 복음에서 그분은 하늘아버지요 인간을 구원하는 성격을 가진 하나님이다. 우주 실체에는 꼭 세 가지 원소가 있으니 사실, 관념, 관계이다. 종교적 의식은 이 실체들을 과학, 철학, 진리로서 식별한다. 철학은 이 활동을 이성, 지혜, 믿음, 물리적 실체, 지적 실체, 영적 실체로 보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 실체들을 사물, 의미, 가치로 부르는 버릇이 있다. 질문 있습니까? 영적 실체. 이거는 양면을 보는 얘기죠. 예. 이 다른 종교에서 보면 이 불교 이런 데서 보면 절대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 본 거예요. 예, 우주의 이거는 첫째 근원을 물질인 것, 성격이 없는 성격이 없는 하나님, 성격이 없는 신으로 보는 거죠. 예. 인격이 사람으로 하면 인격이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성격이 없는 것.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같은 거는 물건인데 물건을 숭배할 수는 없잖아요. 예. 요게 그런 뜻이에요. 그것, 우주의 첫째 근원을 그것 물건으로 인식하는 논리. 그리고 그분.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서 사정을 해볼 틈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당합니다.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성격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그리고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음. 질문 있습니까? 네, 조금 더 읽어 주세요. 실체를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대등하다.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 실체와 동일함을 의식하는 것은 자아 완성, 즉 자아 전체, 자아 총체의 체험과 맞먹는다. 총 실체의 체험은 하나님을 충만히 깨닫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최종 체험이다. 인생의 총합은 사람이 사실로 교육받고 지혜로 고귀하게 되며 종교적 믿음으로 구원되는, 즉 정당하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서 실체라는 거는 이게 리얼리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무슨 뜻인 거니? 잠시
사는 하루살이는 실체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일이면 없어지니까. 여기서 실체라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 또는 사람 또는 인격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것들은 실체라고 보질 않아요. 그렇죠. 음, 동물도 동물 전부 다 사람 아, 아닌 것.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다 실제가 없어지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100년 산다 그래도 하늘에 못 가면은 실체가 못 되죠. 그냥 그냥, 동물인 거죠. 그냥 없어져요. 네. 그걸 아무리 얘기해도 백 돈이 안 나오는 일이니까. 100년이 길게 보이니까.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물리적 확실성은 과학의 논리에 있고 도덕적 확실성은 철학의 지혜에, 영적 확실성은 진정한 종교적 체험의 진실함에 있다. 지성이 전적으로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은 높은 수준의 영적 통찰력과 그에 상당하는 신성한 가치 분야에 이를 수 있다. 사람의 지성 속에 영 알맹이가 즉 신의 계심인 조절자가 있다. 인간의 지성에 영이 깃든다는 세 가지 증거가 따로 있다. 여기 지성의 물질은 아니다. 지성은 무한한 영이 주는 거예요. 시소, 예, 그렇죠. 셋째 번. 예. 셋째 번. 지혜구조의 창조영을 통해서 아, 주는데 지금 제구조 금, 창조영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 창조영은 예수님의 배우자, 제구조의 지성이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천천히 합시다. 이런 거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물질에 붙어요. 물질에 예, 물질에서 생겨나는 건 아니고 무한한 영이 주는 건데 물질에 붙어요. 붙어야지만 예, 이게 역할을 하는 예, 거니까 그래서 그 지성이 물질은 아니다. 아니다. 물질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물질하고 상관이 있는데 사람들이 요즘에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을 가지고 요새 체스, 체스하고 바둑, 사람들하고 바둑 말고 장기, 장기, 서양 장기, 어, 요새 인공지능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생겼고 또 몇 년 전에 알파고라고 인공지능이 최고 바둑 고수들하고 싸우는데 네 판인가 다섯 판인가 도는데 다 지고 한 번 사람이 이겼어요. 아, 예. 그 인공지능을 만들면은 거기에 어, 사람이 인격이 생기는가? 인격이 없거든요. 이게 인격은 하나님한테서 온 건데 여기서 뭐 컴퓨터 칩 좀 꿀쩍꿀쩍 거리다가 인격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물리학은 영적인 것을 다룰 수 없는 거나 예, 마찬가지. 예.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어,
과학자들은 혼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혼이 있다는 것도 네. 증명 못하고. 혼이 없다라는 것을 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증명할 수 없어. 혼이 없다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응. 무엇이 없다는 증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무엇이 없다는 걸 증명해요. 근데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지 않으면은 물리학자들은 그걸 믿질 않는다고.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혼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있다는 증거를 내봐. 그러면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거는 논리가 틀려 있어요. 틀렸어요. 질문 있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재밌는 거. 응. 오케이. 어, 그럼 시간,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주에 여기 1번부터 시작하고 1번? 어, 과학자들은 인공지능 만든다면 거기에 인격이 달라붙을 거라고 그쵸. 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도덕적인 거를 판단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예, 컴퓨터 칩 네.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를 떠나서 전체적인 거에 질문해도 돼요. 질문 있습니까? 좀 시간을 네. 들이세요.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재밌는 얘기 좀 해주세요. 공부하다가 느낀 과학자들이 거라든지. 문제가 proof of non-existence does not prove, 어, does not exist. lack of proof. 어, 할수 없는 거예요. 영 또는 혼, 혼이 있다는 증명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안 된다고. 뭐 이건 논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금방 이해가 돼.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얘기가 많이 나올 법한데 하실 말씀은 많으실 것 같은데 조용하십니까? 그 서양 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 음. Fermat's last 얼마? theorem.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그게 뭔 거니? 어, x의 n 파워 예를 들면 x 스퀘어 n equal to 하면은 x 스퀘어 플러스 y 스퀘어 equal z 스퀘어. 이게 무슨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에요? 어, 세로 변의 제곱하고 가로 변 제곱하면은 이 빗변의 제곱이 된다. 음, 그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음, 예, 근데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뭔 거니? 이거를 n을 아니 스퀘어라고 된 거를 n으로 바꾸면은 n이 2일 경우에만 되고 n이 다른 숫자로 하면은 안 된다. 그게 페르마's last theorem이에요. 페르마 Fermat. 아, 네, 아마 프렌치 매스메티션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냐? 이 세로변 제곱 플러스 가로변 제곱 하면은 빗변의 제곱이 된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근데 페르마즈 라스트 테orem이 뭔 거니? 이 n을 이 2를 n으로 바꾸면은 2를 n으로 바꿔서 2 이상의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퀄리티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x 3승 플러스 y 3승 이퀄 z 3승. 예를 들면은 그게 이퀄리티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거 보면 눈으로 보면 뻔한데 그거를 뭐하러 증명해? 그래도 수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그걸 아이고, 하느라고 시간 어,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지. 근데 하여튼 어떤 수학자가 어디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수학자인가 그걸 증명하는데 책 2권 분량이에요. 그걸 누가 읽어요? 어? 근데 이 유란시아서에 보면은 어, 그 내용에 어떤 정리의 내용은 음. 그거를 증명하는 낱말의 숫자하고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해하기가 힘들다. 진실성이 진실성이 떨어진다. 그 떨어진다. 얘기예요. 뭘 증명하는데 간단해야 되지. 책 2권 분량만큼 공식을 써가지고 증명하니 그걸 누가 읽어요. 아, 나는 그거를 읽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돼요. 시간 낭비잖아요. 시간 낭비고.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라시아서에 유란시아서 어, 어떤 그 정리에 담긴 진실성은 그 낱말을 그 정리를 표현하는 데 들어간 낱말의 숫자하고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아,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거 그 진실성이 희박하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예를 예수님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는 간단해야 돼요. 그렇지 간단하잖아요. 간단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해하기 나는 쉽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그렇지. 그거 길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근데 학자들은 그 좁은 것을 파고들어 가지고는 어, 쭉 가지만은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밸런스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질문 그런 있습니까? 의미가 있어. 네,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박사 예, 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이거를 수학으로 표현을